자, 그러면 1과목 컴퓨터 일반에서 네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챕터 4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데요. 이전에 공부하신 챕터 3에서는 하드웨어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네 번째 챕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무래도 컴퓨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중에서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윈도우 부분은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죠.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들,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이 코딩에 대한 학습들 붐을 이루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들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것과 웹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들도 문제로 잘 다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선 소프트웨어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운영체제가 있죠. 운영체제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10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겠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 가장 위쪽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 컴퓨터 쪽에 좀 더 가깝게 있는 것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이 위에 있는 게 응용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컴퓨터와 사용자의 중간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우리 윈도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있어야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 다음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부트로더나 C 런타임 라이브러리, 장치 드라이버 이런 것들도 모두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잘 아실 텐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활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용하는 엑셀도 역시 응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이 특정한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워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포토샵이라든지 기타 모든 프로그램들이 응용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분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이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모두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라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권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개 소프트웨어는 우리 오픈소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무료로
배포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아예 소스 코드 자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코드를 무료로 이용하고 또 수정해서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것들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 프리웨어가 있는데요. 이 프리웨어도 역시 무료이기 때문에 공개 소프트웨어와 좀 중복되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근데 프리웨어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소스 코드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웨어는 라이센스 없이 무료로 배포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쉐어웨어라는 것은 약간 상용 소프트웨어와 프리웨어 사이에 좀 중간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료로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사용 기간 같은 데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을 쉐어웨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애드웨어라는 것은 애드는 광고를 의미하는 거겠죠.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요즘 굉장히 많죠. 광고를 필수적으로 봐야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애드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데모 버전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일부 기능만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쓸 수는 없는 것이 데모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트라이얼 버전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체험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정 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판을 트라이얼 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 베타 버전과 그리고 알파 버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도 아주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베타 버전과 알파 버전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그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할 때 먼저 알파 테스트라는 것을 거치고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알파 테스트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 직원들이 먼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베타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의 차이점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패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미 배포가 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윈도우즈에서 제공되고 있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번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드웨어를 사거나 소프트웨어를 살 때 하나를 더 끼워주는 소프트웨어를 번들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조해 드린 것처럼 이 부분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구분,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용어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챕터 1과 챕터 2에서 윈도우 10의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운영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운영체제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즉 반드시 운영체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윈도우 10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일단 컴퓨터가 꺼져 있는 동안에는 하드디스크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런데 컴퓨터가 부팅되는 순간에 주기억 장치인 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램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램에 위치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관리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 자원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활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라는 것은 물론 여기 운영체제가 프로세서도 관리합니다. 여기는 없지만 프로세서라는 것은 CPU를 의미하고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들도 관리하기 때문에 프로세서도 관리하고요. 프로그램인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 프로세스도 관리합니다. 이외에도 기억 장치와 주변 장치 그리고 파일들을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어라는 것은 뭔가 컨트롤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처리 프로그램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나열되면 이것이 제어에 속하는 것인지 처리에 속하는 것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의 목적이 되겠는데요. 운영체제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가, 그리고 이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어야만 좋은 운영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네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는 처리 능력, 스루풋의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시스템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가를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환 시간 또는 응답 시간 단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의 지시를 내린 다음부터 그것이 완료되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반환 시간은 단축, 짧을수록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도의 향상이 되겠는데요. 신뢰도라는 것은 올바른 결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문제를 의뢰했을 때 결과가 아무리 빠른 응답이 오더라도 결과가 잘못되면 좋은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인데요. 당연히 높을수록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 가능도 향상이 되겠는데요. 사용 가능도는 우리가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컴퓨터 사용할 때 어떨 때는 이 컴퓨터가 다른 작업을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용 가능도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도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네 가지 중에서는 반환 응답 시간만 단축이 되겠고요. 모두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컴퓨터의 세대 구분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 워낙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운영체제 운영 방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발생 즉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굳이 그때그때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준다. 그런 데이터들을 계산하는 것은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고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지급이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처리할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즉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통 예약 시스템, 우리가 뭐 철도라든지 비행기표 또는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예약 시스템은 그때마다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리가 중복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약 시스템이나 은행 업무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컴퓨터에서 CPU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가 여러 명의 사용자 또는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을 하나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CPU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CPU의 속도를 아주 작게 나누어서 0.00 몇 초 만에 이것을 하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마치 이것을 동시에 실행하는 듯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CPU의 처리 시간이라는 것은 CPU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CPU의 시간을 나누어서 각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게 차례로 할당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처리와 다중 프로그래밍 제가 구분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중 처리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CPU를 의미하게 됩니다. CPU가 여러 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CPU와 즉 주기억 장치는 한 개가 되겠죠. CPU는 여러 개이고 하나의 주기억 장치를 활용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CPU가 여러 개니까 굉장히 신뢰성도 높아지고 연산 능력도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동시에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쪽에 설명했던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하나의 CPU와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다중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작업한 결과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호 교환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뭔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과 동배간 처리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가 좀 달라서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서버 컴퓨터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가 되겠고요. 클라이언트는 개개인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가지 다 처리 능력을 갖춘다. 처리하면 항상 CPU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별도의 컴퓨터입니다. 근데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었을 때 서버는 우리에게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접속했다면 네이버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거고 우리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배간 처리는 피어투피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아마 P2P라고 하면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P2P 하면 어떤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P2P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요. 원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2P라는 것은 서버 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별도의 서버가 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 개인 컴퓨터 자체가 서버인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이것은 서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데이터의 보안 유지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듀얼 시스템과 듀플렉스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듀얼이나 듀플렉스나 다 두 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둘 다 어떤 그 CPU가 여러 개인 것을 의미하는데 듀얼 시스템은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두 개가 같이 처리하면서 결과를 비교하거나 상호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듀플렉스의 경우에는 두 개가 동시에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가동될 때 하나는 고장을 대비해서 대기하는 시스템을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클러스터링 시스템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운영체제 운영 방식은 앞서 강조해 드린 것처럼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챕터 4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